남편은 제게서 냄새가 난다며 30년간 함께 쓴 침실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숨겨온 5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와 낯선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58입니다. 남편 박민준과 결혼한 지 30년, 평생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에 더 익숙해진 세월이었지요. 그저 단단한 기둥 같던 내 남편,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랬듯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꺼내 입으려던 참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 가느다란 비명과 함께 남편의 넓은 등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와르르 소리도 없이 모래성처럼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넥타이를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두 눈은 옷장 안 어느 한 곳에 고정된 채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 단단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모든 것은 바로 어젯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좋아하는 따뜻한 꿀물을 타 건넸습니다. 늘 과묵하지만 잠들기 전 제가 타주는 꿀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남편의 오랜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꿀물 잔을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이 협탁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그 밤엔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여보? 제가 묻자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누워버렸습니다. 그 넓은 등이 마치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벽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제 평생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뱉었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거실에서 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간신히 쥐어짜낸 제 목소리에 남편은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냄새라니요. 저는 매일 깨끗하게 씻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섬유유연제 향이 되도록 잠옷도 매일같이 빠는 사람입니다. 무슨 냄새요? 여보. 몰라. 그냥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고. 며칠 전부터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경멸.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그는 그런 눈빛과 그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와 이불을 들고 그대로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몸에 코를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익숙한 비누 향기.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그 차갑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30년 세월이 고작 냄새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쉽게 부정당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잔 저를 뒤로 하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늘 그랬듯 출근 준비를 위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피곤에 지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방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 하고 옷장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무너지는 소리. 저는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제 남편, 박민준이 옷장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옷장 안에 무엇이 있기에 어젯밤 저를 밀어내던 그 냉정한 남편은 어디로 가고 지금 제 눈앞에는 낯선 남자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저를 부축하는 손길조차 뿌리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옷장 문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저 옷장 근처에 가지 마.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는 옷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회사 일, 그 서툰 거짓말이 오히려 제 마음속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밥도 거른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홀린 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공포의 잔향이 떠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공간을, 그의 비밀을 파헤쳐도 되는 걸까? 30년간 지켜온 부부 사이의 믿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냉대와 오늘 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옷장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들과 제 옷들이 나란히 걸려있는 익숙한 공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로서의 직감은 저를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편의 겨울 외투들 뒤 바닥에 놓인 낯선 검은 비닐봉투.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부터 훅 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말했던 그 냄새.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한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구겨진 작업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의 작업복.
가슴팍에는 ST 건설화학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작업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꽃검은 얼룩들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남편은 왜 이런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지갑. 조심스럽게 열자 앳된 얼굴의 청년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 그리고 그 옆에는 신분증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식탁 위의 지갑을 보고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이거 옷장에서 꺼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동진, 이 청년이 누구냐고. 이 끔찍한 작업복은 또 무엇이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준비된 거짓말을 꺼내놓았습니다. 회사, 공사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어. 사고요? 응, 이동진이라는 젊은 작업자인데 발을 헛디뎌서 다쳤어. 병원으로 옮겼고 회사에서 잘 처리했어. 이건 그냥 그때 그 친구가 흘리고 간 옷이야?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서툰, 너무나 투명한 거짓말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피곤할 테니 어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남편은 오히려 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제 고향 부산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에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씨 아저씨네 소식 아는 거 있어? 예전에 우리 옆집 살던 아들 하나 있던 집 말이야. 아, 동진이네 아빠?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집 풍비박산 났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집을 나갔다더라.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는 돈 갖고 서울로 떠난다고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 두절이래. 벌써 몇 달째야.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동진이 엄마는 매일 아들 이름만 부르다가 몸져 누웠고 아빠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쯧쯧 참 착한 애였는데.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을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그 청년. 제 고향 친구의 아들. 이동진.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고향에서 들려온 비통한 소식.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사고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청년의 실종, 어쩌면 그 이상의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저 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아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제 오랜 친구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열쇠를 쥔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이기도 했지만 한 친구의 오랜 이웃이기도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의 이야기 채널의 애청자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차마 나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진실과 거짓말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들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쩌다 잠이 들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태우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특히 남편은 밤늦게 걸려 오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속삭이듯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누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이사님. 아닙니다, 이사님. 남편은 반복해서 최 이사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제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나약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짓눌린 사람처럼.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제게는 지훈이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혹시 회사에 최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최 이사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ST, 건설어하기 실세인데 비리도 많고 성격도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하대요. 절대 엮여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아버지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적의 실체가 최 이사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 가족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최 이사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제 질문에 남편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남편으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방법이요? 강 형사. 강철민 형사를 찾아가야겠어. 강철민. 남편의 군대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이자 지금은 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된 친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로 안부를 전하던 우리 부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은 사람처럼 강 형사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든든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경찰.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의 강철민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항상 성공에 대한 야망과 현실적인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힘없는 옛 친구의 편이 되어줄까? 남편의 유일한 희망.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정말 강철민 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제와 달리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미행 같은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술집 창문 너머로 남편과 강 형사가 마주 앉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고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무언가를 호소했고 강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내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역시 오랜 친구는 다르다고.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걱정하지 마. 이 일은 내가 조용히 비밀리에 알아볼게. 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 저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형사는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에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아주 익숙한 얼굴이 내렸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인터넷에서 찾아 보여주었던 사진 속의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 최 이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최 이사는 강 형사에게 다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형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이 깔끔하게 걱정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친구. 경찰. 그 모든 믿음은 교활하게 짜인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마저 꺾여버린 그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강 형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저는 차가운 진실을 삼킨 채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안심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남편의 친구도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양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깊은 밤, 안방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열고 싶지 않았던 그곳.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안에서 이동진 군의 낡은 지갑과 함께 들어있던 작은 USB 메모리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장부라고 적힌 파일. 로비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 그 안에는 이동진 군의 사고 기록뿐만 아니라 최 이사가 강철민 형사를 포함한 수많은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기록들이 날짜별로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검찰, 경찰,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 시사 고발 프로그램 진실의 목격자를 진행하는 강소진 기자. 그녀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날카롭게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편지였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USB 안에 모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 남편과 제 가족을 살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메일이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기자 역시 그들의 편은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화벨이 울려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려니 했지만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낯선 검은 차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오랫동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저를 죽이지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 저는 이제 외로운 병사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인 전쟁터에 나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드디어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텔레비전에서 듣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진실의 목격자의 강소진 기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제 메일을 읽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낡고 허름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만한 곳이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가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찻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사진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소진 기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뱉었던 냄새라는 단어부터 옷장 속 작업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보았던 최 이사와 강 형사의 악수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 모든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공포와 외로움이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동진 군이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ST 건설화학 공장 인근 마을에서는 원인 모를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비밀리에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맡으셨던 그 화학약품 냄새. 그것은 가 수년간 몰래 폐기해온 유독성 산업 폐기물의 흔적입니다. 이동진 군은 아마도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위장해 살해당한 것이고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재해 은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제 남편은 그 범죄의 한가운데에 휘말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강소진 기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을 통해 남편분이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편분과 어머님, 그리고 이동진 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남편을 과연 제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 나설 용기를 제가 줄 수 있을까요? 희미한 빛 한 줄기를 찾았지만 제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멈춤 후 톤을 바꾸어 차분하고 진솔하게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저는 한 줄기 빛을 찾았지만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제 남편을 제가 과연 어떻게 설득하여 세상 앞에 함께 나설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어 이 길고 외로운 여정에 당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제 인생 가장 어려운 선택을 앞둔 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고향, 우리가 처음 만났고 사랑을 키웠던 그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남편은 결국 제 손을 잡고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장의 작은 공원묘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동진 군의 아버지이자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이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몇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서자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석에는 친구의 환한 웃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남편을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묘원을 나와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이 없던 우리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었던 데이트 장소.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섞여 흩어질 듯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무서웠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가 되어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이동진 군이 사고를 당하던 날, 사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현장을 덮치려던 동진군을 최 이사의 사람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최 이사가 막았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 지훈이 지금 어디서 인턴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 아내, 김서연 씨. 매일 어느 시장에 장 보러 가는지도 다 알아. 박민준 씨,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당신 가족은 평생 그림자를 달고 살게 될 거야. 그 협박에 남편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 이사가 시키는 대로 동진군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서 튄 얼룩과 시신을 감쌌던 화학약품 냄새가 그날의 작업복에 그대로 배어버렸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증거물을 없애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옷장 깊숙이 숨겨둔 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내 친구를 죽인 거야? 남편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여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할게. 내가 다 밝힐게. 너무 늦었지만 동진이와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진실을 빚졌어. 남편은 품에서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이사와 강 형사의 연락이 담겨 있는 그를 올가매던 족쇄. 그는 그 휴대폰을 저 멀리 바다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은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죄악의 과거와 단절하는 남편의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고. 그 후 며칠간 모든 것은 강소진 기자의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 기자팀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남편은 카메라 앞에 앉아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지훈이. 우리 세 식구는 안전가옥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진실의 목격자 프로그램에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ST 건설화학의 거대한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소진 기자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난 수년간 그들이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독성 폐기물 무단 방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터뷰, 그리고 이동진 군의 사진. 아들 지훈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드디어 모자이크 처리된 남편의 인터뷰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변조되었지만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싸우며 자신이 목격하고 가담해야 했던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최 이사와 강철민 형사의 비리가 담긴 장부까지 공개되었을 때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 세상이 침묵 속에 이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미한 희망. 바로 그때 강소진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이 최 이사와 강철민 형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방송의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어안았고 아들 지훈이는 그런 우리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함께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당신이 나를 구했어. 우리 가족을 모두 구한 거야. 그 한마디에 어젯밤 남편이 제게 쏘아붙였던 냄새라는 차가운 단어의 상처가 볶는 녹듯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향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주 잠시 떠들썩했지만 언제나 그랬듯 또 다른 새로운 소식들에 묻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최 이사와 그의 무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ST 건설화학은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죗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일했던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우리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바닷가가 멀리 보이는 작은 골목에 아주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도 숨막히는 경쟁도 없는 곳에서의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구수한 된장 냄새,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 뒤에서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턱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온기보다 남편의 체온이 제게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네, 여보. 이 냄새. 참 좋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된장찌개 냄새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가득한 우리의 땀과 정성,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삶의 향기라는 것을. 그 끔찍했던 밤, 남편이 제게 쏘아붙였던 역한 냄새는 사실 죄책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게서조차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끔찍한 냄새가 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아들 지훈이는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 일을 도우러 내려옵니다. 녀석은 아버지가 내어주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최 이사 같은 부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식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남편은 아들 지훈이에게 늘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장 큰 실수는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그 죄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침묵은 때로 악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니까요. 세상살이는 참으로 험난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압박감이 사람을 길 잃게 만들고 옳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고 나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탱해주는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집밥의 구수한 냄새. 지친 등을 말없이 안아주는 배우자의 온기. 그리고 잘못된 세상에 맞서 내 가족과 내 양심을 지키려 했던 작은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향기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저녁도 이 소중한 향기로 가득한 주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짓습니다. 한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김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우리가 함께 풀어갈 다음 비밀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